강아지별의 강아지들에게 소설 읽어주기. 피터야, 웬디야. 오늘은 엄마가 톨스토이의 악마라는 소설을 처음으로 들려줄게. 이제 긴 소설이야. 오늘 엄마가 10분에서 12분 정도 읽을까 해. 시작한다. 악마, 톨스토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네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네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마태복음 5장 28에서 30절. 빛나는 성공이 예브게니 이르체네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사회적 성공과 출세를 위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훌륭한 집안에서 나무랄 데 없는 가정교육을 받았고 페테르부르크 대학교 법학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며 최근에 작고한 아버지가 정부 최고위층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던 까닭에 장관의 전폭적인 후원 아래 정부 내각의 한 부처에서 근무를 막 시작한 터였다. 더구나 집안의 재산도 상당했다. 비록 미심쩍은 부분이 없진 않았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저택과 토지가 엄청났다. 예부게니의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주로 외국과 페테르부르크를 오가며 지냈는데 두 아들 예부게니와 근위 기병대에 근무하는 장남 안드레이에게 매년 6천 루블의 돈을 보내주었다. 아버지 자신도 어머니와 함께 아쉬운 줄 모르고 돈을 쓰며 살았다. 아버지는 오직 여름에만 2달 정도 영지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할 뿐 농장의 경영이나 관리에는 일절 관심이 없었다. 농장 관리는 전적으로 몰염치한 관리인에게 맡겼다. 관리인은 농장 경영과 관리를 허술하게 했는데도 아버지의 신임은 대단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막상 재산 분배를 하려고 나서자 의외로 빚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변호사는 그럴 바엔 재산 상속을 포기하고 할머니가 물려준 영지만 지키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다고 조언할 지경이었다. 할머니의 영지는 10만 루블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감정되었다. 그러나 이웃 영지에 사는 지주가 아버지가 생전에 발행했다는 어음을 들고 페테르부르크로 예부게니를 찾아왔다. 지주는 막대한 빚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은 재산을 지키고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를테면 숲과 별도의 황무지를 파는 한이 있더라도 더욱 값어치 있는 노다지, 즉 세묘노프스코예에 있는 4,000에이커의 비옥한 검은 땅과 사탕수수 농장, 강이 흐르는 200에이커의 초원을 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려면 형제 중 누구 한 사람이 고향에 돌아와 정착해서 살면서 지혜롭고 신중하게 농장을 경영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예브게니는 봄에 아버지는 사순절에 세상을 떠났다. 고향으로 돌아와 모든 상황을 낱낱이 파악한 후 정부 부처에 사표를 내고 어머니와 함께 영지에 정착해 살면서 농장 경영 일선에 나서서 남은 재산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형 안드레이와 상의한 끝에 재산 상속 부분에서 형이 자신의 몫을 양도하는 대신 매년 4천 루블씩 보내거나 원한다면 일시불로 8만 루블을 주는 것에 합의했다. 이렇게 일 처리를 한 예브게니는 어머니와 함께 시골 영지의 저택으로 거처를 옮긴 후 열정적이고 신중하게 농장 경영에 나섰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노년층이 매우 보수적이고 반대로 젊은 사람들이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주의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결코 공정하거나 옳지 못하다. 통상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은 바로 젊은 계층이다.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늘 보아왔던 삶의 방식을 자기 삶의 전형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브게니도 마찬가지였다. 고향 영지에 정착한 이후 그의 꿈과 이상은 지금 마을에서 한 세대를 건너뛰어 그의 할아버지 세대, 즉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삶의 방식을 고스란히 재현해내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그다지 영리하지도 않았거니와 실패한 농장주였다. 따라서 할아버지 세대의 정신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걸맞게 저택과 정원 관리, 농장 경영에 적용하고 되살리면서 재현해내려 부단히 노력했다. 이런 삶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폭넓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질서와 정돈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일이 무척 많았다. 우선 채무자들과 은행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얼마간의 토지를 매각해 돈을 마련해야 했고, 채무 조건을 수정하는 협상을 벌여야 했으며, 집안의 중요한 재산인 4,000에이커의 비옥한 세면오프스코이의 땅을 경작하고 사탕수수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인부들을 고용해야 했는데, 그 일 역시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야 가능했다. 그 외에도 저택과 경작지가 퇴락하거나 황폐해지지 않도록 수시로 돌보고 관리하는 데도 돈이 필요했다. 예브게니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일이 산재해 있었지만 그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한 젊은이였다. 26살의 나이로 중간 키에 체조로 단련된 멋진 근육을 가진 건강한 신체의 소유자였다. 환하고 발그레한 뺨과 희고 선명한 치아와 입술, 그리고 숱이 많지는 않지만 부드럽고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가진 다혈질의 성격이었다. 오직 하나 그의 신체적 결함이라면 근시로 인해 일찍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해 코안경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미 콧잔등에는 안경 자국이 나 있었다. 신체적인 특징은 그렇고 정신적인 면을 봤을 때 정신적으로도 가까이 지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알수록 점점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항상 아들을 아끼고 사랑했는데 남편이 죽은 후로는 자신의 삶 전체를 통틀어 아들에게 의지하고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부었다. 그를 아끼고 사랑한 이는 비단 어머니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김나지움 시절과 대학 동창들 역시 그를 아낄 뿐만 아니라 존경해 마지 않았다. 이렇게 그는 모든 이들에게 한결같은 영향을 미쳤다. 그가 하는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고 맑고 정직한 얼굴과 눈동자는 거짓이나 속임수로 가장할 수 없었다. 대체로 그의 이러한 인품이 여러 가지 일을 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거절했을 일도 예브겐이라면 채권자들이 선뜻 믿어주었다. 정부 관리나 촌장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겐 속이고 사기를 치는 농부조차도 예브게니처럼 선량하고 상냥하고 솔직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지내다 보면 유쾌하고 즐거운 인상 때문에 속일 생각조차 잊어버리곤 했다. 5월 말경이었다. 예브게니는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고 버려두었던 황무지를 상인에게 팔고 받은 돈으로 농기구들을 수리하고 말과 황소와 짐수레를 새로 마련했다. 이번 기회에 꼭 필요했던 농가를 새로 짓기 위해서였다. 일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다. 목재가 실려오고 목수들은 벌써 일을 시작했으며 필요한 거름도 80대 분이나 짐수레에 실려왔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모든 일이 극심한 위기에 처했다. 걱정과 염려 속의 일이 진행되면서 비록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 무렵 개인적으로 예브게니를 괴롭히는 일이 있었다. 그는 다른 모든 젊고 신체 건강한 미혼 남성들처럼 젊음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를테면 여러 부류의 여성들과 교제를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가 탕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돌을 닦는 수도자도 아니었던 것이다.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따금 여자에게 열중하거나 의존했다. 이런 버릇은 이미 16살 때부터 시작됐다. 이후로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지도 않았거니와 여자에게 온 정신을 빼앗기지 않았고 매독 한 번 걸리지 않았던 점도 매우 흡족했다. 그는 페테르부르크에 살 당시 재봉사와 처음 관계를 맺었고 이후에 그녀가 타락한 생활을 하자 관계를 정리하고 다른 여자를 찾았다. 이런 생활은 자연스럽게 비밀이 보장되어 그를 당혹스럽게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시골 영지에 정착한 지 2달째 접어들면서 예부게니는 육체적 갈망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강요된 절제력은 점점 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욕망을 풀기 위해 도해지로 나갈 것인가? 만일 나간다면 어디로 간다? 간다 해도 어떻게 여자를 구한단 말인가? 알게 모르게 예브게니 이바노비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골칫거리였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젊은 남자라면 누구나 겪는 것이고 또 그 자신에게도 꼭 필요하며 해결돼야 할 본능이라는 걸 깨닫고 있었다. 욕망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전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눈으로 젊은 여자들의 뒷공무니를 쫓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영지에서 유부녀나 마을 처녀와 관계를 맺는 것은 좋지 않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소문을 통해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동시대에 살던 다른 지주들과는 적어도 그런 면에서 확실히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두 분만큼은 결코 단 한 번도 자신의 영지에서 농부들의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지 않았기에 그 또한 그것만큼은 반드시 본받으리라 결심하고 있던 터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여자에 대한 강박관념이 깊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자신이 시골 구석에서 여자와 관계를 가졌을 때 닥칠지도 모를 일들을 떠올리면 두려웠지만 한편 농노 해방령이 내려진 지가 언제인가 그는 마을에서 여자를 구하지 못할 것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직 한 가지, 이런 행위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방탕의 길로 빠져서도 안 되며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자신에게 다짐을 두었다. 어렵게나마 결정을 내리고 나자 이번에는 또 다른 걱정이 앞섰다. 마을 촌장이나 농부들, 목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여자 얘기를 하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화제가 여자로 옮겨가면 그는 더욱 흥분했다. 그리고 더욱더 노골적으로 여자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 애기들한테 들려주기에 적합한 이야기는 아니고 성적 욕망이라는 주제로 엮은 소설 선집 중에 들어있는 그런 소설이야. 하지만 우리 강아지들은 13살이니까 들어도 괜찮아. 강아지들아, 잘 자. 다음 이야기 궁금하지? 내일 또 들려줄게. 잘 자.